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연이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 23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마감 직전 낙폭을 줄였지만 한때 코스피는 4,900선을 내주며 사이드카가 다시 발령됐고 코스닥은 동반 하락하고 환율은 1,475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번 주 거래를 마쳤군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44% 내린 5,089.14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수는 한때 4,899까지 밀렸지만 이후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5,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 1천억 원, 9천억 원씩 순매수했습니다. 대형주들이 오늘 프리마켓부터 하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한때 4.8% 내린 15만 1,600원까지 밀린 뒤 0.44% 내린 15만 8,6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한때 6% 넘게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0.36% 내린 83만 9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틀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235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지난 4일 기준 4,438조 원이 넘었던 시총은 오늘 4,203조 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하락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2.59% 내린 1,080.77에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1,659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488억 원, 647억 원씩 순매수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페트론이 9.67% 하락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7.45%, 에코프로 6.99%, 또 리가켄바이오 6.7% 하락하며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 시총 역시 이틀 만에 37조 원가량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달러 원 환율은 50전 오른 1,469원 50전의 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3원 70전 오른 1,472원으로 출발해 한때 1,475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와 달러 강세로 다시 가파르게 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급등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과 귀금속 시장도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상자산 시총 1위 비트코인 시세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국내선 한때 9천만 원 선까지 내줬습니다. 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과 은 가격도 급락했는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구분 없이 동반 급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어서 최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1억 원 선이 2개월 만에 붕괴됐습니다. 특히 오전 한때 개당 8,900만 원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겁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장중 270만 원까지 주저앉아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파 발언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게 기축통화로서의 그 입지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좀 관리하는 것 같아요. 위태로운 건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만이 아닙니다. 대표 안전자산인 금현물 가격은 미 동부 시간 오후 1시 30분 기준 전장보다 1.8% 하락한 온스당 4,872달러 8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은현물 가격도 같은 시간 12.1% 급락한 온스당 77달러 36센트로 떨어졌습니다. 은 가격 폭락이 금을 끌어내렸습니다. 최근 있었던 큰 폭의 성장 이후에 조정으로 연준의 유동성 축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인해 디레버리징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 귀금속 가격이 출렁이면서 금은 ETF 수익률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 부정적인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의 통상 약속 이행 과정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물린 관세 재인상 압박이 안보 분야에까지 후폭풍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통상 약속 지연과 관련해 이해를 구했다고요? 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는데요.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내부 분위기를 들었고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 미 측 내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하게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조 장관은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가지 핵심 사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미국 내 관계부처들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만난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비관세 장벽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와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인가요? 네, 위성락 실장이 어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 측 안보협상팀이 지금쯤 우리나라로 와서 협상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 미국 방문 때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를 진전시킬 미 실무 당국자들이 올해 초 방한을 하는데 합의했지만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위 실장은 관세 파장이 안보 이슈에 옮겨붙는 기류가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입법 지연을 해소하는 것은 기본적 조치고 결국 투자가 가시화돼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통상 라인이 관세 인상 유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데다 특별법이 통과돼도 미국과의 신뢰 관계가 바로 복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가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 공격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미 통상 갈등이 의회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이 한국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넘어서 보복 입법에까지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미국 의회가 쿠팡 대표를 불러서 청문회를 연다고요? 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한 대우를 따져보겠다며 오는 23일 관련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헤럴드 로저스 임시대표의 소환장을 발부했는데요. 미국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은 소환장에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표적화와 미국 임원에 대한 기소 가능성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는 쿠팡과 한국 정부와의 모든 소통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쿠팡 측은 문서 제출과 증인 증언을 포함해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늘 로저스 대표가 경찰에 다시 출석을 했죠? 네, 로저스 대표는 오늘 오후 1차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서울경찰청에 2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보 유출 용의자를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게 한국 정부의 지시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국회는 로저스 대표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지난해 11월 유출된 기존 3,370만 개 계정 외에 16만 5천여 개의 계정이 추가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밀려서 이 RIA 계좌 출시가 지연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KB증권의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관련 사전 이벤트 안내 화면입니다. 계좌 출시 정보 알림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국내 주식 구매에 쓸 수 있는 만원 쿠폰을 주는 내용인데 목표했던 2만 명이 빠르게 몰리면서 이틀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증권사들은 금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걸고 RIA 고객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확실히 지금 많이 관심 가지고 거래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상품이니까 니즈를 가진 고객들이 있다고 보고 그거를 먼저 끌고 오려는 각 증권사의 노력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시장 기대에 비해 국회 입법 논의는 더딥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선 다음 주 설 연휴 전까지는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고 뒤이어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 재경위는 설 연휴 이후 RIA 관련 법안 등을 심사할 회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심사 이후에도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해 다음 달에나 계좌 출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국에서 그동안 창출했던 것 이익을 빨리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은 RIA를 통해 1분기에 해외 주식을 팔아야만 100% 주어지고 이후에는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8조 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면서 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도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성장세를 유지했고 증시 호황에 힘입어 비이자 이익도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4대 금융의 지난해 실적이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KB와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9.8% 증가한 17조 9,588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B금융이 5조 8,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고 신한금융이 4조 9,716억 원으로 11.7% 늘었습니다. 하나금융은 4조 29억 원으로 7.1%, 우리금융은 3조 1,413억 원으로 1.8%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수천억 원대 과징금 등 여러 악재가 겹쳤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실적을 거둔 건데요.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3조 8,62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신한은행을 앞질러 4년 만에 리딩뱅크를 탈환했습니다. 지난해는 이자 장사뿐만 아니라 비이자 수익도 좋았다고요? 네, 우선 금융지주들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2%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정부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산금리 등을 덧붙여 대출금리를 올렸지만 예금금리는 2%대를 유지했습니다. 벌어진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이자 장사가 여전했다는 지적인데요.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증시 호황이 이어지며 수수료 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수익 등 비이자 이익도 10% 이상 늘었습니다. KB금융의 비이자 이익은 4조 8,7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 불어났고 신한금융도 3조 7,442억 원을 기록하며 14.4% 증가했습니다. 하나금융은 14.9% 늘어난 2조 2,133억 원을 거둬들였고 우리은행은 1조 9,266억 원으로 23.7% 껑충 뛰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거둔 금융지주들은 결산 배당을 대폭 늘리는 등 주주 환원 확대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전날 밤 주문해도 아침이면 문 앞에 와 있는 새벽 배송이 쿠팡의 급성장을 이끈 원동력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골목 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형마트. 주변 상권과 달리 아직 영업 전이라 내부가 어둡습니다. 여기는 온라인 배송 물량을 준비하는 곳인데요. 현재 시각은 오전 9시로 밤사이 들어온 주문건 포장을 이미 끝냈지만 영업시간이 되지 않아 종이 봉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어 사실상 새벽 배송은 불가능합니다. 신선 제품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보통은 와서 사야 되는 상황이 많으니까 새벽 배송이 되면 좋은데 대형마트는 그게 안 되니까 좀 불편하죠. 아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다 같이 경쟁하는 곳에서 공평하게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영업시간뿐 아니라 출점거리 제한에 의무 휴업일까지 두게 한 유통산업발전법.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대형마트들은 최근 5년 동안 매출이 정체된 반면 규제 밖에 있는 쿠팡은 연매출 41조 원대 공룡으로 급성장하며 가격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경쟁하는 일상생활용품 공산품은 가격 저하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이게 경쟁이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더 많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최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즉각 소상공인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생의 접점을 찾는 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경량에 휩싸였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여야 인사들까지 맞서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거대한 논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핵심은 공급 규모입니다. 이곳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놓고 정부는 10,000가구, 서울시는 8,000가구로 입장을 각각 고집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즉각 정부 대책 전담 TF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급량을 10,000가구로 늘리면 토지 이용 계획을 통째로 바꿔야 하고 기반시설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야당 인사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긴급 면담을 갖고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이 오히려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8,000가구도 국제업무지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 그대로 그게 탁상행정이지요. 양보다도 속도가 더 중요한 타이밍인데 왜 저렇게 고집하는지 사실 합리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착공 신고라든가 모든 것이 다 지자체의 전속적인 어떤 내용이어서 지자체와 정부 측 간의 협의가 잘 안 되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도시 전략이라는 비전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정책 대결을 넘어선 정쟁의 블랙홀로 변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네이버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다음 주 나올 카카오와 합산하면 이 토종 빅테크 투톱은 매출 20조 시대를 열 것으로 관측됩니다. 단순 정보 검색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AI가 직접 물건까지 사는 에이전트 AI 시장이 국내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돈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12조 원, 영업이익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쇼핑의 견조한 성장에 AI 기술이 수익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겁니다.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와 검증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네이버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 경험으로 확장되고 그리고 그 노력들이 신규 매출원 창출로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카카오 역시 사상 최대 매출이 유력합니다. 양사 합산 매출 20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눈앞에 뒀지만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AI가 직접 물건을 사고 일정을 짜주는 에이전트 AI 시장이 열린 겁니다. 네이버는 당장 이달 말 쇼핑 앱에 AI 에이전트를 전격 도입합니다. 클로즈 베타 수준으로는 이미 완성이 돼서 다음 주부터 사내에서 클로즈 베타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월 말에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무기는 개인 스마트폰 내에서만 작동하는 AI 비서, 카나나인 카카오톡입니다. AI가 대화 상황을 이해하고 숙소 예약이나 친구 생일 등을 챙겨주는 등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AI와 대화만으로도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실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를 구현하여 카카오의 올해 AI 전략은 오는 12일 실적 발표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KT의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는 1위입니다. 그런데 이 KT의 알뜰폰 자회사가 10,000원에서 20,000원대 저렴한 요금제를 속속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업계 최초로 190만 명 달성이라는 화려한 성과를 내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저렴한 요금제를 폐지하면서 배짱을 드러냈습니다. 박기준 기자, 이 KT 알뜰폰 회사가 어느 요금제를 중단한 건가요? 네, KT 알뜰폰 자회사인 KTM 모바일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블라이스라는 웹툰 플랫폼과 제휴를 맡고 내놨던 이 5개 요금제를 가입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5개 요금제는 할인가 기준으로 한 달에 16,200원에서 38,200원으로 웹툰 무제한 이용과 함께 최대 데이터 22GB부터 170GB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KTM 모바일은 제휴사 사정에 따라서 신규 가입과 변경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제휴가 중단된 이 블라이스라는 플랫폼은 KT 그룹사인 스토리위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KTM 모바일은 지난달부터는 한 달 영화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고 데이터와 통화를 무제한 지원하는 메가박스 요금제 신규 가입도 중단했는데요. 관련 총 3개 요금제 가입이 중단이 됐는데 이들 한 달 요금은 21,800원에서 47,000원대로 저렴했습니다. 그럼 좀 더 저렴한 요금제를 택하려는 소비자들로선 선택지가 줄어들겠군요. 그렇습니다. KTM 모바일은 그동안 웹소설, 편의점, 또 배달앱 같은 다양한 업체들과 제휴를 맺어서 이른바 고객몰이를 했는데 제휴사 사정을 이유로 대며 가입 중단에 나선 겁니다. 이로써 소비자들로서는 최저 10,000원에서 20,000원대 저렴한 요금제 가입할 선택지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KTM 모바일은 지난달에 알뜰폰 업계 최초로 가입자 19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후에 일부 저렴한 요금제 가입이 막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SK텔레콤의 SK텔링크, LG U+의 미디어로그 등 다른 통신 3사 이 알뜰폰 자회사의 경우에는 요금제 중단 소식이 없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그동안 로또 복권은 직접 전문 판매점을 가거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로또 복권이 지난 2002년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24년 만에 비대면 구매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정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9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로또 복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 뒤 예치금을 충전해 구매하면 됩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은 없습니다. 예치금 충전은 K뱅크 계좌나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충전은 1일 최대 15만 원까지 가능하고 복권 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과다한 구매를 막기 위해 PC와 모바일을 합쳐 회차당 1인 5천 원까지만 로또 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평일인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로또 판매 구매의 편리성을 높이고 실명 기반의 로또 구매를 통해서 사행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로 로또 복권 구매 후 200만 원 이하에 당첨됐다면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당첨금이 자동 지급됩니다. 전체 온라인 판매 규모는 지난해 로또 복권 판매액의 5%, 약 3천억 원 정도로 제한합니다. 복권 판매점을 주로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만큼 매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AI 기본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AI 의사를 내세워 할인 혜택을 홍보하고 병원 이름을 숨긴 채 상담을 유도하는 의료 광고가 SNS에 확산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영준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AI로 보이는 의사가 서울 성동구민에게만 임플란트 특별 혜택을 준다고 광고합니다. 25만 원 오스템 BA 임플란트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성함이랑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링크를 들어가 보니 병원 정보는 나오지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잠시 뒤 상담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저희 병원 위치는 서울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고 성동구민을 위한 혜택 그 광고 보신 거고. 광고에 등장한 성동구가 아닌 강남역의 한 대형 치과였는데 광고와 링크에 병원 정보를 숨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고는 어느 광고나 병원 이름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광고에 그 심의 규정이라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광고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건데 사전 심의 없이 AI 의사를 내세워 혜택을 강조하며 상담을 유도하는 이런 방식의 광고, 엄연히 의료법 위반입니다. 대한치과협회는 해당 병원을 관할보건소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유사 광고가 SNS상에서 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광고를 막기 위해 AI 기본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됐지만 보건복지부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AI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효과가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AI 광고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대규모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라면과 식용유 등 가공식품 4,957개 품목이 대상으로 2월 한 달간 최대 75%까지 할인됩니다. 식품업계 15개 회사가 참여하며 대형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 전국 유통채널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